10억 이거 갖고 그냥 헤어져. 자, 그 소리가 호텔 로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고 웅성거리던 인파가 순식간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돌아간 여자는 입술 끝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흰 장갑을 낀 손가락 하나가 그녀의 뺨을 향해 천천히 거두어졌고 그 손의 주인은 서울에서 가장 무서운 여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장의 수표가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마치 조롱하듯 펄럭이며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뺨을 맞은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터진 입술을 가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죽도록 참아온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뺨을 맞고도 무너지지 않았던 여자, 아무리 밟아도 다시 일어섰던 여자, 그리고 끝내 자신을 짓밟으려 했던 모든 것들 위에 당당하게 올라선 여자, 이유진의 이야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 실화 바탕의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캄캄한 터널 속에서 홀로 버티고 계실지 모를 여러분께 깊고 깊은 위로와 함께 가슴이 뻥 뚫리는 역대급 카타르시스를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든든한 울타리가 아니라 숨통을 조이는 족쇄처럼 느껴졌던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든 끔찍한 일들이 연거푸 쏟아지는 건지 하늘을 원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분명히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볼륨을 조금 높여주시고 지금부터 이유진이라는 여자의 웅장하고 처절하고 끝내 눈부신 인생 역전극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에 앞서 사연을 들으실 준비가 되셨으면 무료 버튼인 구독,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구독자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유진. 서울 도심 한복판에 서 있는 5개의 별을 가진 호텔 그랜드 로열 서울의 수석 컨시어지입니다.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흐트러짐 하나 없이 유니폼을 갖춰 입고 거울 앞에서 단 한 번도 지치거나 흔들리지 않는 미소를 연습하는 여자입니다. 이 호텔을 찾는 손님들은 그녀를 보며 하나같이 감탄합니다. 저렇게 우아하고 따뜻한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미소를 짓는 사람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지친 사람일 수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유진이 딱 그랬습니다. 유진이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는 것은 단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린 부모님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자신의 편이 되어준 적 없는 친언니 이수진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유진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식당 설거지를 시작으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카페 서빙, 행사장 도우미까지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단 한 푼도 유진 자신을 위해 쓰인 것이 없었습니다. 허영심 많고 이기적인 언니 이수진이 흥청망청 쓰고 남긴 빚더미가 고스란히 유진의 어깨 위로 떨어졌고 유진은 그것을 당연한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청춘을 흘려보냈습니다. 수진 언니는 교묘한 사람이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로 동생의 마음을 흔들 줄 알았고 불쌍한 척과 뻔뻔함을 절묘하게 오가며 유진을 끊임없이 이용했습니다. 유진도 알았습니다. 언니가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부모님을 일찍 여윈 자신에게 세상에 남은 혈육이라곤 언니뿐이었기에 유진은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나만 참으면, 나만 조금 더 희생하면 언젠가는 언니도 변할 거야. 그 순진하고 위험한 착각이 유진의 발목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얼마나 깊은 구렁텅이로 자신을 몰아가고 있는지조차 유진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도 유진은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틈틈이 공부한 끝에 호텔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고 수차례 면접에서 고배를 마신 끝에 마침내 그랜드 로열 서울 호텔에 입사했습니다. 그것도 말단 직원이 아니라 실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불과 몇 년 만에 수석 컨시어지 자리까지 오른 것입니다. 그 자리가 쉽게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출근하고 막차를 타고 퇴근하면서도 언니의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면서도 유진은 단 한 번도 손님 앞에서 피로한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자존심이자 유일한 도피처였으니까요. 호텔은 유진에게 세상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언니의 빚에 쪼들리고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지만 호텔 유니폼을 입는 순간만큼은 그녀가 당당한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객의 요청도 해결해냈고 아무리 불쾌한 상황이 닥쳐도 품위 있게 마무리했습니다. 그 모습에 반한 호텔 총지배인은 여러 번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원 언젠가 이 업계에서 큰일 할 사람이야. 그 말이 유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월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6시 유니폼을 벗고 호텔 뒷문을 나서는 순간 유진은 다시 그 무거운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반지하 새방, 삐걱거리는 싱크대, 녹슨 수도꼭지, 그리고 어김없이 울려대는 언니의 전화. 여러분, 이 여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웃고 싶지 않아도 웃고,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지치지 않은 척 지쳐가면서 그것이 이유진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머지않아 완전히 뒤집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느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던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인생을 바꿀 만남이 찾아오는 그 순간 말입니다. 이유진에게도 그런 날이 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 호텔이 대규모 미식 박람회를 유치하게 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랜드 로열 서울 호텔이 개최하는 연례 미식 박람회는 국내외 최정상 셰프들과 식음료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업계에서도 손꼽히는 행사였습니다. 유진은 이 행사의 총괄 컨시어지로 발탁되어 행사 전반의 의전과 운영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셰프들과 협력사 관계자들을 동시에 응대하는 일이었으니 보통 사람이라면 엄두도 못 낼 중압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특유의 집중력과 섬세함으로 첫날부터 모두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의 총괄 셰프로 내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우진. 프랑스에서 미슐랭 스타를 받고 도쿄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다 귀국한 국내 요리업계에서 천재라는 수식어가 붙어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 유진 앞에 섰을 때 유진은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저 까다로운 요청을 쉴 새 없이 쏟아내는 또 다른 VIP 고객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행사장 조명 온도를 2700K에서 3000K로 올려주시겠어요? 음식 색감이 달라져요. 그리고 4번 테이블 왼쪽에서 두 번째 조명이 1.5도 기울어져 있어요. 수정 부탁드립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 정도 요청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더구나 행사 개막까지 4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스태프들이 당혹스러워하는 동안 유진은 조용히 수첩을 꺼내 받아 적었습니다.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시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냈습니다. 조명 기술자를 직접 섭외하고 색온도를 정확히 맞추고 기울어진 조명을 수평 개까지 동원해 잡아냈습니다. 그걸 확인한 정우진은 처음으로 유진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한 거죠? 2시간 안에. 유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객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기준이 명확하면 실행은 빠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정우진은 뭔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훗날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현장에서 수많은 스태프들을 만나봤지만 그 말 한마디를 저렇게 자연스럽게 뱉어내는 사람은 처음이었다고.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람회 사흘 내내 두 사람은 현장에서 끊임없이 마주쳤습니다. 우진은 요구가 많았고 유진은 그 요구를 드러내는데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박람회 마지막 날 밤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뜰 때 우진이 유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한테 밥 한 끼 사게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요리한 음식이요. 요 며칠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 인사가 요리거든요. 유진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은 것이 너무 오랜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감사하다고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이유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만남을 이어가면서 유진은 처음으로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진은 요리를 매개로 세상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철학이 담겨 있었고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진이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도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온 유진에게 우진은 처음으로 기대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생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내 가정을 꾸리고 싶다. 나도 누군가와 함께 평범하고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며 살고 싶다. 그 열망은 작은 불꽃처럼 피어올랐지만 유진의 가슴 속에서 한 번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완벽하게 잘 익은 사과처럼 아름다워 보이는 것일수록 그 속에 독벌레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우리는 살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우진의 배경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장도희 회장. 이 이름은 요식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국의 수백 개의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거느리고 업계 큰손들이 줄을 서서 눈치를 보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세울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여자였습니다. 외모는 우아하고 말투는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가까이 가기를 꺼렸습니다. 그녀의 도끼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에 더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진에게는 과거 장 회장이 억지로 맺어주려 했던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딸이었던 그 여성은 교제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홀로 운전하던 중 화물차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라고 결론 냈지만 사고 경위를 아는 일부 사람들 사이에선 뒷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도의 회장 앞에서 그 뒷말을 입 밖에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진은 그 사실을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또 하나의 의구심으로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장도의 회장은
아들 우진과 이유진의 교제 사실을 알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을 통해 유진의 신상을 샅샅이 파악했습니다. 출신, 학력, 집안 배경, 언니의 빚 문제까지 모두. 그리고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저 여자는 절대 내 며느리가 될 수 없다. 이유가 단순한 집안 차이만은 아니었습니다. 장 회장에게 며느리란 자신의 제국을 더 단단하게 해줄 도구여야 했습니다. 유진은 그 어떤 가치도 없는 존재였고 그것은 곧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냉혹한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유진의 인생에 들이운 그림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진의 삶에는 작은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내부에서 갑자기 유진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믿었던 동료 하나가 유진의 담당 VIP 고객에게 접근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심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은 장도희 회장이 측근을 통해 조용히 움직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유진은 아직 그것이 의도된 공격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세상이 원래 이렇게 녹록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장도의 회장이 직접 나타나기로 결정한 날이. 그날 오후 2시 그랜드 로열 서울 호텔 로비는 평소처럼 우아하고 고요했습니다. 유진은 해외에서 방문한 고위 VIP 고객 일행을 영접하며 체크인 절차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호텔의 자동문이 열리면서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5명의 수행원을 양옆에 거느린 장도희 회장이 마치 심판을 집행하러 온 사람처럼 로비 한가운데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저 사람이 장도희 회장이구나. 우진에게 사진으로만 본 얼굴이었지만 저 압도적인 분위기는 사진으로는 절대 담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유진이냐?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멈추었습니다. 유진은 흐트러지지 않으려 최선을 다해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네, 저 이유진입니다. 어머니, 제가 전화라도 먼저. 닥쳐라. 2글자가 공기를 베었습니다. 회장은 유진의 앞에서 천천히 핸드백을 열더니 두꺼운 수표 묶음을 꺼냈습니다. 수표 한 장 한 장에는 억 단위의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표들을 유진의 얼굴을 향해 한꺼번에 집어 던졌습니다. 수표들이 샹들리에 빛 아래에서 사방으로 펄럭이며 떨어졌습니다. 로비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유진의 어깨 위로, 발밑으로 수표가 쏟아졌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작은 비명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10억이다. 그 돈 가지고 내 아들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져라. 가난하고 배경도 없고 언니 빚이나 갚아가며 사는 주제에 감히 내 아들 옆에 서려고?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참아온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의 진동이었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우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마음은 돈으로 살 수도, 돈으로 끊을 수도. 그 순간이었습니다. 짜. 그 소리가 호텔 전체를 울렸습니다. 장도의 회장의 손이 유진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고 유진의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입술 끝에서 피가 번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달려오려 했지만 회장의 수행원들이 막아섰습니다. 버러지 같은 것이 입을 함부로 놀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해둔다. 내가 내 아들 곁에 머무는 순간부터
내 인생에서 안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진은 피를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꺾지 않았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은 끝내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장도의 회장을 가장 불쾌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돌아서며 지배인을 향해 차갑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오늘부로 이 직원은 불필요합니다. 정리하세요. 아니면 내가 이 호텔과의 모든 사업 관계를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유진은 정식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자리가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수백 명 앞에서 뺨을 맞고 10억짜리 수표로 조롱당하고 다음 날 일터까지 빼앗겼다면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 돈을 집어들고 사라지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저주하며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진은 달랐습니다. 유진은 단 하나의 수표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진에게 전화를 걸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진 씨, 나 오늘 호텔에서 잘렸어요. 그리고 나는 한 번도 도망친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럴 생각 없고요. 우진은 아무 말 없이 유진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장도의 회장과의 의절을 선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화려한 웨딩홀도 하객도 가족의 축복도 없이 단 두 사람이 오래된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신혼을 시작한 곳은 서울 외곽의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선풍기 하나가 전부였고 이불을 덮으면 발이 삐져나오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초라한 방 안에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마주한 밥상은 유진이 평생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도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우진은 동네 작은 음식점에 취직해 주방 일을 도왔고 유진은 새벽부터 호텔 인근 카페와 연회장에 이력서를 들고 다녔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웃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썼고 매일 밤 불을 끄기 전에 그날 하루 감사한 것 하나씩을 말하는 작은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둥지를 튼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기적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유진이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우진은 말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다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유진을 안았습니다. 식당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들어온 지친 남자가 그날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유진은 너무도 좋았습니다. 나도 이런 웃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쁨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하던가요? 임신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도끼를 뿜어내던 장도희 회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연락해온 것입니다. 손주 소식을 들었다면서 임신 축하 선물로 최고급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과 보양식을 매주 집으로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도 고급스럽고 함께 동봉된 카드에는 손으로 쓴 정성스러운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심했다고. 이제 손주를 위해서라도 우리 사이좋게 지내보자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을 믿으셨겠습니까? 솔직히 유진도 반은 믿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상대방이 진심처럼 다가오면 마음 한켠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유진은 뱃속에 아이가 생기면서 모든 것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약을 먹기 시작한 뒤부터 유진은 매일 밤 극심한 복통과 함께 출혈 증세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임신 초기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증세가 심해졌고 유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우진은 불안했습니다. 의사에게 검사를 받아도 아이는 멀쩡했지만 약을 먹을 때마다 유진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결국 우진은 한의대 선배에게 부탁해 그 약의 성분을 정밀 분석하도록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선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진은 그 통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약 안에는 자궁을 강하게 수축시켜 임신 초기 태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하는 독성 성분이 고용량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보약이 아니었습니다. 독약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아이를 유산시키기 위해 설계된 약이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아들과 며느리가 새로운 가정을 완성하는 것을 장도의 회장은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아이마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없애버리겠다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짐승보다 못한 결심이었습니다. 우진은 그 사실을 유진에게 전했습니다. 유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손으로 감싸주며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지킨다. 두 사람은 즉시 그 약을 폐기했고 철저한 건강관리 끝에 뱃속의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우렁차게 우는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의 이름을 건우라고 지었습니다. 굳세게 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들 건우를 품에 안은 날 밤 우진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우리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저 여자는 우리 아이에게도 우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이후 벌어질 거대한 싸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건우가 태어나고 나서 우진은 어머니 장도희에 대한 의혹을 더 이상 묻어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신 중에 독약을 보낸 여자가 과거에는 어떤 일들을 저질렀을지 그것을 끝까지 파헤쳐야만 이 가족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진은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친아버지 정태수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태수는 오래전 장도희와 이혼한 뒤 세상과 담을 쌓고 지방의 조그만 마을에 칩거하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찾아갔을 때 정태수 노인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말라비틀어진 손으로 무릎을 짚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 한쪽 벽에 붙어 있는 오래된 장롱을 가리켰습니다. 장롱 안 깊숙한 곳에 숨겨진 철제 금고. 비밀번호는 우진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빛바랜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진이 그 봉투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나온 서류 하나가 두 사람의 시선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발급 일자는 20여 년 전. 그리고 그 결과지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진이 장도희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잠깐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장도희는 결혼 후 아이를 낳아야만 시아버지로부터 대규모 외식 프랜차이즈 경영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아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장도희가 실제로 낳은 아이는 병약한 딸이었고 그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장도희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가난한 집안의 건강한 사내아이를 돈으로 사들여 자신의 아들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 사내 아이가 바로 정우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도희가 우진에게 쏟아온 모든 집착과 통제는 모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지키기 위한 도구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우진은 그녀에게 아들이 아니라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하자 장도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짓누르려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며느리의 뱃속 아이까지 없애는 것을 서슴지 않으면서 우진은 그 서류를 손에 들고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유진이 먼저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 씨, 당신이 누구 핏줄인지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어요. 당신이 지금 여기서 나 옆에 있는 것, 그게 전부예요. 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끝낼 거예요. 두 사람은 그 유전자 검사지와 함께 지난 수개월간 수집해온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약 성분 분석 결과 장도희가 사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혼녀 교통사고 관련 진술, 아기 바꿔치기에 관여한 병원 관계자의 증언, 경영권을 부당하게 취득한 과정에서의 사기 정황. 하나씩 실을 당기자 거대한 매듭이 풀리듯 장도희 회장의 20여 년 된 비밀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진과 유진은 검찰에 장도희 회장을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두 사람이 검찰 고발장을 접수하던 날 서울 하늘에는 묘하게도 먹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유진은 그날을 기억합니다. 우진의 손을 꼭 쥐고 검찰청 계단을 내려오던 그 순간 처음으로 어깨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고.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거치는 것 같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게 풀리는 법은 없습니다. 악당이 법정에 세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행복의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진짜 시련은 사람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장도희 회장은 고발 이후 즉각 고액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수십 년간 업계를 장악하며 쌓아온 인맥과 자금력으로 증거를 희석시키고 우진과 유진 주변 인물들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우진의 오랜 동료 셰프 한 명은 갑자기 우진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의 진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새로운 감정서가 장 회장 측에서 제출되었습니다. 유진은 밤마다 서류를 검토하며 잠을 줄였고 우진은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각지를 뛰어다녔습니다. 아들 건우가 100일이 채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갓난아이를 돌보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일은 말로는 도저히 다 설명할 수 없는 극한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무렵 오래전부터 장 회장의 비리를 은밀히 추적해온 경제부 기자 한 명이 우진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장도희 회장이 과거 약혼녀 사망 사건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입증하는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복원한 결과 유진의 차를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기사가 사고 직후 장도희 회장의 측근으로 확인된 인물과 만나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운전기사가 사고 한 달 전부터 거액의 현금이 익명 계좌를 통해 입금되어 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살인교사. 단어 하나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새로운 증거가 검찰에 제출되면서 수사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장도희 측 변호인단이 아무리 물을 흐리려 해도 물리적 증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길고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결국 법원은 장도희 회장에게 살인교사, 영아 유기방조, 사기,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독약 투여 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선고 공판이 열리던 날 법정 방청석은 그녀의 몰락을 지켜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가 징역 18년을 선고하는 순간 장도희 회장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평생 차갑게 굳어있던 그 표정이 무너지는 것을 유진은 방청석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진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도희가 거느리던 외식 프랜차이즈 제국은 선고 이후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독단과 공포 위에 세워진 구조는 그 사람이 사라지자 버팀목을 잃은 건물처럼 순식간에 허물어졌습니다. 언론에는 연일 장도희 회장의 비리가 보도되었고 그녀와 손잡고 있던 업계 관계자들은 앞다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넓던 제국이 잿더미가 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악당이 처벌받았습니다.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평온한 나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진 자신도 어쩌면 그렇게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시련이 시작된 것은 사람들은 흔히 바깥의 적은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위험은 피하고 싸울 수 있으니까요. 정말 무서운 것은 등 뒤에서 찾아오는 칼날입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유진에게도 그런 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친언니 이수진이었습니다. 장도의 회장의 유죄 선고가 나고 2달이 지난 어느 오후 현관문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유진이 문을 열었을 때 거기 서 있는 사람을 본 순간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몇 년 만의 모습인지도 가물가물한 언니가 한 손에는 낡은 여행용 가방을 들고 다른 손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크고 맑은 눈망울로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가을이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집 안으로 들어서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앉더니 싱겁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사실 나 오래전에 우진 씨랑 잠깐 만났었어. 이 아이 우진 씨 핏줄이야.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지는 순간 방 안의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수진과 스쳐 지나간 적은 있어도 그런 관계가 성립한 적은 없다고.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비해 온 듯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아이의 혈액형과 유전자 특성을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우진의 부성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수진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진은 유진보다 5살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먼저 태어났으니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었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동생이 버는 돈을 당연한 자신의 몫으로 여겼습니다. 명품을 사고 친구들에게 밥을 사고 없는 체면을 세우기 위해 카드를 긁다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해결하는 방법은 언제나 유진에게 눈물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삶이 원래 이런 것이고 동생은 자신을 도와야 하는 사람이라는 믿음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유진의 남편이 세상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자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기회로 본 것이었습니다.
우진은 즉각 독립적인 유전자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그 과정을 질질 끌며 시간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하려면 자신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고 아이 앞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며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유진 부부에게 훨씬 더 치명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강타한 거대한 금융위기였습니다. 그 파도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우진이 새로 자리를 잡아 총주방장으로 일하던 대형 레스토랑 그룹이 하루아침에 부도를 냈습니다. 직원들은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모두 일자리를 잃었고 우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장 회장의 재판과 싸움을 이어오면서 겨우 안정을 찾아가던 두 사람에게 금융위기는 둑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홍수처럼 들이닥쳤습니다. 설상가상이었습니다. 경제위기로 모든 부동산과 전세시장이 흔들리는 틈을 타 이수진이 움직였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임시로 머물던 집의 서류를 뒤지다가 유진 부부의 전세계약 관련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 서류를 이용해 비공식 경로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시킨 것입니다. 대출금은 수천만 원에 달했고 수진은 그 돈을 챙긴 뒤 가을이만 집에 남겨둔 채 야반도주했습니다. 연락은 끊겼고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날이었습니다. 보증금이 담보로 묶여 있어 계약이 유지될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우진은 실직한 상태였고 언니가 빼돌린 보증금을 메울 돈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살던 곳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건우를 안고 갈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언니가 버리고 간 7살 가을이까지 두 사람의 손에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짐을 싸다 말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건우를 깨울까봐, 가을이를 불안하게 만들까봐, 어깨만 작게 떨면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우진은 그 옆에 아무 말 없이 앉아 유진의 어깨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것이 그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겨울바람이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오고 달랑 2개뿐인 이불이 차갑게 식어가던 그 밤이 두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밑바닥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저는 이 대목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당은 처벌받았는데 왜 주인공에게는 시련이 계속되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큰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막상 그 싸움이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텅 빈 주머니와 차가운 현실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유진이 지금 마주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승리의 잔해 위에서 다시 처음부터 살아내야 하는 현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진짜 이유진이 시작되는 것이 유진은 다음 날 아침 눈이 붓고 목소리가 쉬어 있었지만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건우에게 젖을 먹이고 가을이의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가을이는 엄마가 사라진 것을 알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에 이미 세상의 차가움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유진은 가을이의 조심스러운 눈빛을 보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습니다. 부모를 잃고 혼자 세상과 마주해야 했던 그 시간들. 이 아이에게 그 기억을 그대로 줄 수는 없다고 유진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핏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핏줄이라는 이유로 유진의 청춘을 빼앗아간 언니가 있었습니다. 핏줄이라는 명목으로 며느리의 뱃속 아이를 죽이려 했던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피가 진하다는 말은
유진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진짜 가족은 핏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유진은 그 긴 시간을 거쳐 뼈저리게 배워왔습니다. 유진은 가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습니다. 친딸로. 그것이 가을이의 친아버지가 우진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우진 역시 한마디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을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두 아이와 빈 주머니와 서울의 차가운 겨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의 요리 실력과 유진의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았던 의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우진은 아는 사람의 소개로 서울 외곽 재래시장 안쪽에 낡은 포장마차 자리를 얻었습니다. 권리금도 없이 하루 임대료만 내는 조건이었습니다. 오래된 철제속과 중고 가스버너,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 허름한 자리에서 두 사람은 어묵탕과 국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우진은 육수를 끓였습니다. 겨울 새벽의 재래시장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습니다. 유진의 손은 갈라지고 텄고 우진의 얼굴은 연기에 그을렸습니다. 가을이는 학교를 마치고 포장마차로 와서 컵을 닦고 어묵꼬치를 정리했습니다. 건우는 유진의 등에 엎여 칼바람 속에서 잠들었다 깨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심은 통하는 법이었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 출신이 끓이는 국밥의 맛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재료 하나를 고를 때도 최선을 다했고 아무리 늦은 손님이 와도 처음 끓여낸 것과 똑같은 맛을 내기 위해 불 조절에 공을 들였습니다. 유진은 손님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외웠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먼저 단골이 되었고 그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에 포장마차 이야기가 올라왔고 SNS에 사진이 퍼졌습니다. 한 방송사의 지역 뉴스 코너에서 이 포장마차를 취재하러 왔고 방영된 날 다음 날 아침부터 줄이 생겼습니다. 작은 포장마차가 식당이 되는데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식당이 더 큰 공간으로 이전하는데 또 1년이 걸렸습니다. 우진은 밤마다 다음 메뉴를 연구하고 유진은 경영과 서비스를 맡았습니다. 두 사람의 역할 분담은 마치 오래전부터 맞춰진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가을이가 중학생이 될 무렵 두 사람의 식당은 서울에서 예약 잡기 가장 어려운 곳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상승의 시간 속에서도 내부의 균열은 완전히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우진에 대한 의심의 씨앗이 유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진이 제출한 유전자 검사지는 결국 위조된 것으로 의심을 받았지만 정식 검사를 받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된 상태였습니다. 가을이를 딸로 키우기로 결심했기에 그것이 큰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그 질문은 아직 완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유진의 마음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사실이라면, 혹시 우진이 나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유진은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 눌러 억누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억누를수록 더 깊이 자라나는 것이 의심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아이들을 함께 돌봤지만 밤이 되면 각자의 생각 속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우진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라는 말을 100번 해도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우진은 그저 행동으로 보여주려 했습니다. 더 성실하게, 더 묵묵하게.
하지만 행동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벽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예상치 못한 계기였습니다. 가을이가 고등학생이 된 해 학교에서 생물 수업을 듣던 아이가 집에 돌아와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혈액형이 뭐예요? 선생님이 가족 혈액형 조사를 해오래요. 유진은 잠시 멈추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유진은 우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진 씨, 가을이를 위해서라도 이제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아이가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가 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가을이 엄마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우진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을이와 함께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을이의 친아버지는 정우진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무관한 제3의 인물이었습니다. 훗날 밝혀진 사실이지만 수지는 사기꾼 전력이 있는 남자와 동거하며 가을이를 낳았고 그 남자에게 버림받자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대상을 찾다가 우진을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지는 당시 지인을 통해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가을이는 그 결과를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요, 사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친엄마가 저를 두고 도망간 이유가 제가 진짜로 버려도 되는 애라고 생각해서였다는 거리요. 근데 엄마 아빠가 저를 호적에 올리고 학교 보내고 밥 먹이고 같이 울고 웃어준 거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저한테는 그게 전부예요. 유진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래도록 참아온 울음이었습니다. 우진도 눈물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흐르는 자리에서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의심이 사라진 자리에 믿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어떤 기반보다 단단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진짜 한 팀이 된 것은 사실 그날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이후 우진과 유진은 식당 사업을 확장하면서 새로운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지친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 그 꿈을 향해 두 사람은 또다시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건우는 어느새 듬직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요리에 대한 열정을 물려받아 자연스럽게 조리를 공부했고 어머니의 섬세함을 닮아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따뜻했습니다. 가을이는 경영학을 전공하며 부모님의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에 밝았고 기획력이 뛰어났으며 무엇보다 부모님이 걸어온 길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포장마차를 시작한 지 15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경기도 외곽의 광활한 자연 속에 세워진 자연치유 테마 리조트 정원에서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이름은 가을 햇살 리조트. 가을이의 이름에서 따왔고 건우가 설계에 직접 참여한 조리 공간이 리조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예약을 잡은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개원 첫 주 만에 2달치 예약이 마감되었습니다. 언론은 이 리조트의 공동대표인 두 사람의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단칸방 신혼에서 시작해 칼바람 속 포장마차를 거쳐 마침내 이 자리에 선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완결된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교도소 측의 연락이었습니다. 장도의 회장이 위안 말기 판정을 받았으며 임종을 앞두고 아들 정우진과 며느리 이유진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진은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유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가요. 끝을 봐야 해요. 교도소 면회실은 형광등빛 아래 차갑고 좁았습니다. 장도인은 유진이 기억하는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던 눈빛은 꺼져 있었고 한때 완벽한 위압감을 풍기던 체형은 앙상하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유진과 우진이 들어서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러다 무릎에 힘이 빠지는지 그대로 주저앉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유진의 옷자락을 향해 우진아, 유진아, 내가 미안하다. 다 내 욕심이었어. 제발, 제발 용서해다오. 그 말이 면회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그 손을 내려다보다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당신의 사과를 받지 않겠습니다.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는 제게 용서받을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주에서 죽인 사람, 당신이 지워버리려 했던 제 뱃속의 아이, 그리고 그 외에도 당신의 욕심에 짓밟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직접 비십시오. 지옥에서 저는 그 사람들 대신 용서를 줄 자격이 없습니다. 장도인은 입을 달싹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아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짜 핏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들 우진 씨는 지금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 가장 완벽한 가장입니다. 당신이 평생 가지려 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만들어준 결과입니다. 장도희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유진도 우진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면회실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아래 유진이 크게 숨을 한 번 들이쉬었다가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도의 회장은 그로부터 2달 후 교도소 병동의 차가운 침상에서 홀로 숨을 거뒀습니다. 임종을 지켜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제국은 이미 없었고 그녀가 도구로 여겼던 아들은 그녀의 마지막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심은 고독의 씨앗이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전해지던 날 유진은 리조트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고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유진은 멈추어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거대한 것이 마침내 끝났다는 느낌.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라는 느낌. 그 며칠 후 오래전 사라진 줄만 알았던 이수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야반도주한 지 10여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수진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한 투자와 사기를 당한 끝에 빈털터리가 되었고 이제 의지할 곳을 찾아 동생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리조트 입구에서 경호원에게 발이 묶인 수진은 동생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피부치 아니냐고. 내가 잘못했다고. 리조트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건우였습니다. 건우는 경호원을 통해 상황을 보고받고 천천히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모라는 사람을 마주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바쁘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머니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가을이는 어디 있냐고. 가을이는 자기가 낳은 딸인데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그때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가을이는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래도록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제 엄마는 이유진 여사님이에요. 그분이 저를 키웠고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오늘 여기서 이러시면 저도 곤란합니다. 돌아가세요. 수지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지 않은 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오름이었습니다. 수진이 뿌린 것은 수진이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리조트 정원 한가운데 모였습니다. 오진이 직접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웠고 가을이가 상을 차렸고 건우가 음료를 나눴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앉아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오진.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남자. 때로는 말보다 행동으로, 때로는 행동보다 침묵으로, 언제나 유진의 편이었던 사람. 건우. 새벽 포장마차 연기 속에서 등에 업혀 자라난 아이. 이제는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따뜻한 청년이 된 가을이. 버려졌지만 버려지지 않은 아이. 유진이 선택해서 품었고 유진을 선택해서 딸이 된 유진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 감정을 한 단어로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충만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유진은 결국 무엇을 가졌습니까? 호화로운 저택과 넘치는 통장 잔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가졌습니다. 뺨을 맞아도 무너지지 않은 자존심, 독약을 이겨낸 생명, 배신을 넘어선 신뢰, 핏줄이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진 진짜 가족. 그것이 이유진이 쌓아 올린 것들이었습니다. 삶이 여러분을 속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등에 칼을 꽂는 날도 올 것입니다. 사방이 막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는 밤도 올 것입니다. 그때 이유진을 떠올려 주십시오. 수백 명 앞에서 뺨을 맞았던 여자를, 보증금도 일자리도 모두 잃고 차가운 겨울 속에서 주저앉아 울었던 여자를, 그리고 그 여자가 끝내 어디에 서 있는지를, 그 여자가 어떤 가족을 만들었는지를, 그 여자의 눈에 어떤 빛이 담겨 있는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선하고 끝까지 강하게 버티는 사람에게 운명은 반드시 가장 눈부신 아침을 선물합니다. 이유진의 삶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이 해피엔딩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